80만의 군대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에게 항복을 하자, 땅을 떼주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서희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싸워본 후에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고려의 귀족들은 귀족과 귀족이 혹은 귀족과 왕실이 결혼을 통해서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려의 귀족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고려 현종, 우리 역사에서는 유일하게 사생아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이기도 한 외세에 맞선 고려의 생존 전략으로서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참 답답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러시아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중심은 유럽에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후진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유럽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 건너서 무역을 하러 나와야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가 세력을 팽창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동양 쪽으로 접근을 해오게 됩니다. 이 러시아가 바다로 나가려면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를 구하기 위해서 조선에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선에다가 빌려달라고 했었던 항구가 있었습니다. 절영도라고 불리는 항구인데요.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라고 있죠. 그 영도가 부산 안에 있는 섬이거든요. 이 부산 안에 있는 절영도라는 섬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절영도를 빌려달라고 하자마자 그건 안 되지 하면서 영국이 달려와서 우리에게 시위를 합니다. 러시아에게 절영도를 빌려주지 마라 하면서 강제로 우리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1800년대 중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중간에 놓고 위에서는 러시아, 위쪽에서는 청나라, 여기서는 일본, 그리고 남쪽에서는 영국까지 들이닥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힘든 정세가 펼쳐지게 되죠. 그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사실 지금이라고 해서 별반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금 역시도 우리가 주변의 큰 나라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외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우리 역사에서 이런 상황에도 외교를 잘 펼쳤던 나라가 바로 고려였던 거죠. 근데 이 고려 역시도 외교를 펼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외교는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외교였던 거죠. 근데 아주 멋졌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외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외교를 가장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고려의 외교 좀 배우십시오. 광해군이 부러워했던 고려의 외교 어떤 모습이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려라는 나라 500년을 간 나라입니다. 사실 세계사에서 500년을 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삼국시대 7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요. 한 왕조가 들어서면 이렇게 길게 존속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역사는 왕조들 자체가 다 굉장히 뿌리가 깊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려의 500년은 조선하고 똑같이 500년이지만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고려는 이 당시에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에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굉장히 세력을 떨쳤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고려 초기에 거란의 침을 받았습니다. 무려 3차례의 침을 받았었죠. 이 당시에 거란이 세력을 크게 키우면서 요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렇게 거란의 침을 받았다가 이후에는 다시 여진의 침을 받습니다. 이제 여진과의 외교가 또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 중반기부터는 몽골의 침을 받게 됩니다. 몽골과 또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고려 말에는 북방에서는 훈건족이,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그래서 500년 내내 외침이 끊이질 않았던 시대가 바로 고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려가 그 당시 500년을 존속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죠. 그럼 거란, 여진, 몽골 이들이 어디에 있는 민족들이었냐? 거란은 여기에서, 여진은 좀 더 동쪽에요. 그리고 몽골은 좀 더 서쪽에 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세력이 모두 다 중국을 괴롭혔던, 우리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는 최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중국은 이 나라들에게 오히려 끌려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 북방민족들의 세력이 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위협을 다 고려 역시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려가 거란에 대적해서, 여진에 대적해서, 그리고 몽골에 대응해서 각각 다른 외교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우선 거란과의 외교 어떻게 펼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서희입니다. 우리가 외교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첫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바로 서희죠. 서희의 외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고로 꼽는 인물이죠. 서희의 담판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럼 이 서희의 담판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서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고려의 외교적 전략.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고려는 오래전부터 거란에 대한 외교 정책은 거란과는 통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란과 통교하지 않겠다라는 당시 고려의 입장이 아주 분명했는데요.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란이 고려에게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계속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거란에서 30명의 사신이 왔어요. 그리고 낙타 50여 마리를 선물로 줍니다. 이 당시에 유목민족들에게 낙타가 굉장히 귀한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낙타가 없죠. 당시에 고려 태조는 낙타를 가지고 왔던 사신들은 귀양을 보내버리고요. 이 낙타는 만무교라는 다리 밑에 굶겨서 죽입니다. 그 정도로 거란과는 절대 통교하지 않겠다,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거죠. 거란이 계속 고려하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손을 내미는데 고려가 그 손을 계속 뿌리치는 거죠. 그러니 거란이 당근 정책을 썼는데 계속 뿌리치니까 채찍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거란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거란이 무려 8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고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0만의 군대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에게 항복을 하자, 땅을 떼주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서희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싸워본 후에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기다려보자 합니다. 그 당시에 거란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까 고려에게 항복하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희가 바로 화답을 주지 말고 한 번이라도 싸워보고 나서 논의를 하자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테고요. 서희가 거란이 원하는 게 뭔지 자신이 직접 거란의 진영에 다녀오겠다 해서 거란 진영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서희와 소손영의談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당시에 소손영이 서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는 신라를 이어서 들어선 나라인데 왜 자꾸 북쪽으로 땅을 넓히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고구려 땅을 되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소손영이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고려는 왜 가까이에 있는 거란하고는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송하고만 친하게 지내냐 한 거죠. 그러자 서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여진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진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가 거란과 통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 서희가 이 두 마디 얘기를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서희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지금 거란이 원하는 것은 고려와 통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교를 고려가 못하는 까닭이 고려 탓이 아니라 여진 탓이다 라고 돌린 거죠. 그래서 여진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통교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 내 탓이 아니라 여진과 거란이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공을 상대에게 넘긴 겁니다. 이런 게 아주 탁월했던 서희의 언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희가 이렇게 소손영과談판장에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서희가 아까 여기에 있는 여진만 쫓아내준다면 거란과 통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여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거란 측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란이 고려와 통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강동 6주 땅을 고려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고려는 여기 이 엄청난 땅을 얻게 됩니다. 280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땅을 얻어온 거죠. 원래 거란이 쳐들어온다 했을 때 고려 조정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죠? 땅을 떼주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희는 땅을 얻어온 거죠. 싸우지도 않고요. 정말 이것이 외교다 할 정도로 외교의 진수를 보여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서희의 말로만 가능했던 일일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이게 정말 서희의 말로만 가능했던 일이라면 서희는 외교관이 아니라 마술사겠죠. 서희가 이렇게 몇 마디 말로써 이 강동 6주 땅을 얻어올 수 있었던 데는 서희 나름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라는 건 사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협상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힘이기도 한 거죠. 당시에 서희는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고려가 힘이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준 겁니다. 원래 거란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패했었습니다.
처음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서희가 한번 싸워보고 나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서희가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거란이 다음 쳐들어왔던 안용진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서희는 이 안용진에서는 고려가 이길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안용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대도수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대시죠. 예, 발의 사람입니다. 발의 사람이니까 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겠죠. 거란이 계속 낙타를 선물로 보내주고 사신을 보냈을 때 고려가 거란과는 통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요.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고려 입장에서는 발해와 한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통계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 안용진을 지키고 있던 대도수 장군은 반드시 목숨 걸고 싸울 거라는 거죠. 서희가 봤을 때는 안용진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패했지만 한 번은 이겨야 협상에 나가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서희는 우리가 한번 이김으로 인해서 고려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보여줘야만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용진에서 우리가 승리하길 기다렸다가 소선영을 만난 겁니다. 서희가 소선영과의 담판에서 강동 6주 땅을 얻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려가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다라는 고려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서희는 그 당시 국제정세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있는 거란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요. 이 거란이 송나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거란과 송이 대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고려는 오래전부터 송과 친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란 입장에서는 적을 양쪽에 두고 있으면 전쟁할 때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를 자기 편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둔 이후에 송과 전면전을 펼치려 한 거죠. 그래서 계속 고려에게 친하게 지내자, 소통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왔던 겁니다. 그런 거란의 의도를 서희가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거란이 고려에게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이 송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겠구나 라는 걸 파악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소선영이 담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란과 통계하지 않고 왜 바다 건너 있는 송나하고만 섬기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온 거죠. 그런 걸 꿰뚫고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게 된 거죠. 그렇게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희의 이런 담판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파악하고 오히려 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함께 얻어내겠다라는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서희는 강동 6주를 얻는 대신에 거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란과는 통교를 맺기로 하고 송과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송과 고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송나라 입장에서는 고려가 배신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또 서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서희가 송에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 거란의 압박을 우리 고려가 혼자서 막아낼 수는 없으니까 군대를 좀 보내달라 합니다. 근데 지금 송나라가 군대를 보낼 여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 고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송과 관계를 끊는 것이 고려 탓이 아니라 송의 탓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서희가 이 거란의 1차 침입을 잘 막아낸 게 된 겁니다.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차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송과는 관계를 끊고 거란과는 적극적으로 통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민기적 합니다. 그러니 거란 입장에서는 약간 당했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가 괘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거란은 고려와의 관계가 아주 절박했기 때문에 고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대신 고려와의 통교를 얻어냈거든요. 이게 거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원하는 강동 6주 땅을 주고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더라는 거죠. 주고 나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가치 있는 땅을 고려에게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고려가 거란의 편을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란이 고려를 다시 한번 쳐들어갈 핑계가 없을까 노리던 틈에 고려에서 정변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고려 목종 때였는데 강조라는 장군이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새롭게 왕에 앉힙니다. 신하가 왕을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올릴 수는 없는 일이죠. 이런 경우에는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핑계로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좋은 핑계다 하고 이번에는 40만에 되는 군대를 이끌고 거란의 성종이 직접 고려로 쳐들어온 거죠. 고려로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이 흉화진이었습니다.
이 황하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란의 군대는 엄청난 대군이 왔습니다. 40만 대군이 왔거든요. 근데 이 당시 고려의 황하진을 지키는 장수들은 15,000명 정도였어요.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성을 튼튼하게 쌓고 성 안에 들어가서 방어를 하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오더라도 성을 쉽사리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란의 40만 대군이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거예요. 계속 흥화진에만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흥화진을 포기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 그 다음 목표로 일단 수도를 점령하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거란의 군대가 이렇게 수도를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로를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통주라든지 여기 곽주에 군대를 남겨놓고 거란의 황제가 이렇게 개경을 쳐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 통주도 곽주도 이 거란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흥화진만 점령당하지 않았죠. 이 황하진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양규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서인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양규 장군은 잘 못 들어보셨죠. 이 당시에 양규 장군이 이 흥화진을 멋지게 지켜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흥화진에서 밤에 몰래 흥화진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흥화진 성을 빠져나올 때는 이 흥화진에 있는 군사들 중에 딱 700명만 꾸렸어요. 부모가 있는 사람은 제외, 자식이 있는 사람도 제외. 이렇게 추려서 뽑은 사람이 700명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죽어도 되는 사람들, 최정예 부대를 7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700명을 데리고 흥화진을 나와서 통주를 공격합니다. 통주에 있던 거란의 군대 10,000명을 죽이고 이 통주에 잡혀있던 고려 백성들 7,000명을 구해내는 거죠. 700명이 가서 7,000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곽주를 점령하고 안전하게 곽주로 피신시켰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양규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의 군세가 아무리 많다고 하나 우리가 좁은 길목을 막고 버티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적이 될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랑 비슷하냐면요. 영화 300 기억나시죠? 우리는 700이었습니다. 영화 300에서도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최정예 부대 300명이 나와서 100만 대군을 막아냈잖아요. 아무리 100만이 오더라도 이 좁은 협곡에서는 한꺼번에 100만이 들이닥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능히 이들이 100만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양규 장군은 스파르타의 300의 전사처럼 고려의 700의 전사로 7,000명의 고려 백성을 구해낸, 그리고 거란을 상대해서 이긴 장군이었던 거죠. 이 양규 장군이 후방에서 이렇게 거란을 상대로 큰 성과를 거두는 반면에 거란의 황제는 여기 개경까지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 개경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었겠죠. 근데 황제가 이제 막 즉위한 현종입니다. 현종이 이런 난리를 피해서 전라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다행히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는 거란이 차지하게 된 거죠. 거란의 황제가 수도를 차지했는데 와보니까 황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감하죠.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황제를 쫓아가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그때 당시 고려에 새로운 외교관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서희 못지않은 외교관이었어요. 하공진이라는 고려의 외교관이 당시에 고려 조정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란이 우리를 쳐들어온 것은 본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가르치겠다는 뜻이었다. 정변을 일으켰던 강조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조가 거란군과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강조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거란이 고려를 칠 명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신이 거란을 찾아가서 화친을 요청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고려를 대표해서 거란의 황제를 만나러 개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란의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대를 물려주신다면 고려 왕이 직접 거란의 황제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겠다. 그러니 거란은 그만 군대를 물려달라 한 거죠. 그렇게 고려를 대표해서 하공진이 거란 황제하고談판을 벌인 거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이 거란의 황제가 하공진의 말을 듣고 믿어주겠다 합니다. 그 전에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거란 황제는 망설여집니다. 지금 후방에서는 양규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후방이 막혀버립니다. 그럼 돌아갈 길이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후방에는 보급부대가 있거든요. 이 보급부대가 양규 장군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뒤로 돌아갈 일도 걱정스럽고 앞으로 현종을 잡으러 나가려니까 현종이 어디로 얼만큼 도망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란의 황제가 하공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고려의 왕은 어디까지 도망을 갔단 말이냐? 그 말을 딱 듣자 하공진이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 거란의 황제는 고려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벌써 저기 수백 킬로 멀리 도망을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 쫓아가봐야 고려 왕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판단이 드니까 돌아갈 때라도 무사히 돌아가자라는 생각에 거란의 성종이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란의 성종 입장에서는 이 하공진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공진이라는 사람을 볼모로 데려가요. 그렇게 하공진이 거란의 성종과 함께 거란에 가게 되죠. 그리고 거란의 성종이 하공진을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이 사람이 고려의 신하지만 굉장히 멋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하로 만들고 싶어서 거란에 집도 주고 거란에 있는 여자랑 결혼도 시켜주고 자신의 신하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공진 역시도 거란 황제의 신하인 척 한 거죠. 근데 신하인 척 하면서 고려로 탈출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거란 성종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공진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지금이라도 내 신하가 되겠다라고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한 겁니다. 그러자 하공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려인이다. 어찌 두 마음을 먹겠느냐 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거란의 성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이 하공진의 간을 씹어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요. 서희도 멋진 외교관이었고 하공진도 멋진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공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2차 침입 때는 우리가 거란으로부터 수도까지 함락을 당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덜 알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서희의 외교와 하공진의 외교 덕택에 우리가 거란의 1차, 2차 침입을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던 거란의 군대와 또 맞닥뜨렸던 양규 장군 역시도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전사했습니다. 양규 장군의 부대 전체가 전멸하게 되죠. 이 양규 장군이 거란과의 싸움을 하는 한 달 동안 총 7차례 전투를 했는데 그동안 거란으로부터 구출해낸 고려 백성이 무려 3만 명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렇게 1, 2차 전투를 무사히 이겨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거란이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냐? 고려가 입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고려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이 당시 거란의 소배합이 이끌고 온 군대를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강감찬 장군이 적을 흥화진이라는 곳에서 타격을 입히고 마지막에 귀주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큰 승리였냐 하면요. 이 당시에 거란의 진영에서 살아 돌아간 거란군이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고요. 이 거란의 임금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소배합에게 네가 적을 가볍게 여겨서 결국 패하게 됐으니 너의 낙가죽을 벗겨서 죽이겠다라고 크게 화를 낼 정도로 거란이 참패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3차 전투 때도 우리가 거란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감찬 장군은 어떤 전술을 썼냐면요. 이 거란의 군대는 기병입니다. 근데 고려는 주로 보병 위주거든요. 보병이 기병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 거란의 기병을 맞서서 본진은 보병이 거란의 군대를 상대하고요. 뒤로는 고려의 소수의 기병이 치는 방법으로 양쪽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런 전술을 망치와 모루의 전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망치는 뭔지 알죠? 그런데 모루가 뭐냐면 망치 밑에 이렇게 받치는 겁니다. 모형을 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모루를 놓고 망치를 두들기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강한 철을 두고 두들기더라도 깨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보다 열세인 상황에서도 양측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란의 3차 침입을 모두 다 막아내게 된 거죠. 이렇게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안으로 힘을 키우면서 바깥으로는 주변 정세를 잘 활용해서 적들을 적절히 견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것이 바로 서희의 그리고 하공진의 외교였던 것 같습니다. 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여진과의 대결입니다. 이 여진과의 대결에서는 자존심보다 더 큰 것을 보라 외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김부식이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묘청입니다. 우리가 다 들어본 이름이죠. 이 당시에 김부식은 금의 요구를 들어주자, 묘청은 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금을 치자 합니다. 금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있던 여진은 고려와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여진족은 이전에는 말갈이라 불렸던 사람들이고 그전에는 또 숙신이라고도 불렸던 사람들인데 고려하고 아주 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고구려 때는 고구려 백성이었고요. 발해 때는 상당수가 발해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고요. 여기에 있는 여진족들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부모의 나라다 하면서 떠받들고요. 자기들이 힘이 좀 세지면 고려를 약탈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고려를 그 당시에 윤관 장군이 상대를 하러 갔었는데 몇 번을 패했습니다. 왜냐? 이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관 장군이 특별히 고려 왕에게 요청을 해서 만든 군대가
별무반이었죠. 그 별무반을 여진족을 정벌하게 됩니다. 여진족으로부터 여기에 9개의 성을 쌓을 수 있는 땅을 뺏었습니다. 그러자 여진이 얼굴을 싹 바꾸고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이 동북구성을 돌려준다면 앞으로는 절대 고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고 고려가 이 동북구성을 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 입장에서도 여기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여진은 이후에 다시 세력이 커져서 거란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지고요. 여진이 힘이 세집니다. 그러더니 이 여진이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더니 중국을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송나라는 남쪽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진이 힘이 커지면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금나라, 송나라, 고려 이런 삼각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고려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송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런데 동아시아의 큰 나라로 급부상한 금나라가 고려에게 송과의 관계를 끊고 이 금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 금의 4대 요구를 고려가 들어줘야 될까요? 금나라 사람들은 여진족인 사람들이었죠. 원래는 고려를 어버이처럼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어버이라고 부르던 이 여진을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부희라는 사람은 상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한나라도 흉노가 무서워서 공주를 흉노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었고 당나라는 돌궐이 무서워서 스스로 신하라고 일컫기도 했었다. 지금 송나라도 거란과 하칭하여 거란에게 매년 엄청난 선물을 바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금나라에 굴복하고 섬기는 것은 고려 입장에서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최선책이다. 그러니 금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던 이자겸 역시도 금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합니다. 금은 소국으로 우리를 섬겼지만 지금은 이 금나라가 강력해져서 거란과 송을 멸망시키고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 우리와 이렇게 영토가 맞닿아 있으므로 이 금나라를 사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원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금의 4대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금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그 중에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묘청이었던 거죠. 묘청은 금을 정벌하러 가자 합니다. 그리고는 아예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금을 정벌하겠다. 그랬다가 오히려 묘청 자신이 김부식에게 정벌당하게 되죠. 김부식은 국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대주의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반면에 묘청은 굉장히 진취적인 진보주의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외교는요. 철저하게 국제정세 그리고 어떤 것이 국익에 더 우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죠. 당시에 우리가 금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분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자존심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고려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고려가 보여준 몽골과 외교입니다. 고려가 보여준 몽골과 외교는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주도하자라는 겁니다. 외교를 우리가 주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요? 몽골을 상대로요. 이 당시에 몽골은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몽골의 제국에 고려가 들어있나요,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이 지도만 딱 봐도 고려는 엄청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고려는 몽골과 28년간 맞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항복했어요. 항복한다는 말은 원의 지배하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려는 원나라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복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고려의 외교였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몽골과 싸우자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집권층이 무신들이었거든요. 무신 체면에 항복할 수 없죠. 그래서 싸우자 한 겁니다. 그리고 몽골이 고려에게 부당한 요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려는 계속 몽골과 화친하지 못하고 결국 회담마다 결렬이 되면서 계속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어가게 된 거죠. 무려 28년간 싸우면서 총 7차례 정도 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려 전역은 몽골에게 짓밟혀야 됐겠죠. 이렇게 28년 동안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이제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 당시 집권층이었던 무신들에 의해서 싸우자 했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무신들도 몰락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고려 안에서도 더 이상 싸우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항복하자.
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죠. 항복을 하려면 몽골을 찾아가서 우리 항복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협상의 임무를 맡고 그 당시 태자가 나가게 되죠. 이 태자가 나중에 고려 원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태자가 항복을 하러 중국을 찾아가요. 그 당시에 이 남송을 제외하고 이쪽은 모두 몽골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황제를 찾아가게 되죠. 몽골에서는 황제를 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몽케칸을 찾아가서 항복을 하러 간 거죠. 이렇게 태자가 찾아갔는데 찾아가는 길에 들리는 소식에는요, 몽케칸이 돌아가셨답니다. 남송을 정발하러 갔다가 가셨대요. 아직 새로운 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 당시에 칸으로 유력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몽케칸의 동생이었던 에릭 부케라는 사람하고 쿠빌라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칸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몽골에서는 칸을 선출할 때 쿠릴타이라는 회의를 엽니다. 그 회의에 따라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칸으로 추대하거든요. 쿠릴타이가 열리는 수도 안에는 에릭 부케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죽은 몽케칸의 장례의식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빌라이는 전쟁터에 있다가 몽케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 쿠릴타이를 하러 수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먼저 수도에서 몽케칸의 장례를 책임지는 에릭 부케가 여러 가지 점에서 훨씬 유리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려의 태자가 에릭 부케를 만나러 가서 항복을 할 것인지 쿠빌라이를 만나서 항복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고려의 태자였다면 누구를 찾아가서 항복 의사를 밝힐까요? 더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 고려는 에릭 부케가 아니라 쿠빌라이를 만났어요. 쿠빌라이를 의도적으로 찾아갔는지 아니면 몽골로 가는 길에 쿠빌라이를 만났는지 이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쿠빌라이를 만남으로 인해서 고려의 이후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 당시에 고려 태자를 만난 쿠빌라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태종이 친히 공격을 했음에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그 고려의 태자가 지금 스스로 나에게 와서 항복을 하니 하늘이 내 편이다 라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고려가 몽골에 맞서서 28년을 싸웠던 나라입니다. 중국의 당태종도 칭기즈칸도 굴복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려가 지금 나에게 와서 항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새로운 칸으로 나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칸이 될 만한 큰 정통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의 항복을 아주 크게 환영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리한 승기를 잡자마자 수도로 들어가서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근데 만약 고려의 태자가 에릭 부케를 찾아갔다면 에릭 부케가 고려의 항복을 환대하면서 받아줬을까요? 자신이 황제가 된 것을 고려 덕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은 당연히 황제가 될 사람이었고 고려의 항복을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제국을 형성한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나라나 민족은 쉽게 용서해 줍니다. 관용을 베풀어요. 그런데 끝까지 맞서는 나라나 민족은 철저하게 짓밟아 줍니다. 다 죽여요. 근데 고려는 무려 28년간 몽골에 맞서 싸웠잖아요. 쉽사리 용서해 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를 찾아갔기 때문에 고려도 큰 혜택을 입게 된 거고요. 쿠빌라이 입장에서도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모두 다 윈윈 할 수 있는 협상을 이끌게 된 겁니다. 지금 고려의 태자는 쿠빌라이를 찾아서 항복하러 갔어요. 그쵸? 항복하려면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죠. 그런데 고려의 항복은 납작 엎드린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들어준다면 고려가 항복하겠습니다. 오히려 고려가 항복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조건을 쿠빌라이가 들어주기로 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려의 풍속은 원나라 걸 따르지 않아도 좋다. 고려의 풍속은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 풍속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고려의 정치 조직, 고려의 문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원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려 시스템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고려의 항복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항복을 하러 가는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 끌려다닌 협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려가 주도하는 협상이었던 거죠. 사실 쿠빌라이는 이렇게 고려의 항복을 흔쾌히 받아줬지만 쿠빌라이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약속이 좀 흐지부지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원나라에서는 쿠빌라이의 존재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원나라를 처음 세운 첫 황제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원나라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고려는 쿠빌라이가 한 약속을 잊으셨나요? 쿠빌라이 얘기를 비추어서 고려의 뜻대로 외교를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쿠빌라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세상 천지에 고려만큼 몽골에게 대우받는 나라가 없다.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거란과 여진과 그리고 몽골과의 고려 외교를 살펴봤는데요. 거란과의 외교에서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걸 활용해서 적절히 외교적으로 멋지게 활용한 모습을요.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외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골과는 끌려다니기보다는 오히려 주도하는 외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큰 나라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요.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큰 나라를 상대해서 주도적으로 외교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근대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이럴 때 고려 외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외교. 외교라는 건 주변 나라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철저히 우리나라의 안녕이나 국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중국을 섬기는 그런 답답한 외교를 많이 펼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정부 수립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이 주변 나라 열강 때문에 우리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된다. 왜요? 남아있는 소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소가 없더라도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더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역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역사 속에서 배운다면 고려의 외교가 바로 우리에게 외교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외교라는 건 국가 간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고려가 보여준 외교적 전략이 개인에게도 접목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곧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고려의 외교를 새겨두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 문벌 귀족의 권력을 향한 3가지 탐욕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좀 많이 답답하시죠? 사실은 그래서 준비한 강연입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기 앞서서 제 마음도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려 문벌 귀족이 권력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그런데 그게 곧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탐욕과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려 문벌 귀족의 권력을 향한 3가지 탐욕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비주류와 주류의 반복이었습니다.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주류로 들어서게 되죠. 예를 들어 보면 삼국시대 가장 비주류였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에 호족이라는 비주류였던 세력들이 왕건과 함께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주류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고려 말기에는 변방의 함흥 출신이었던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열고 주류가 되죠. 그렇게 역사는 비주류였던 이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면서 주류로 등장하는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였죠. 통일신라의 비주류였던 호족들이 이제 고려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배층이 된 거죠. 그런데 고려의 지배층들은 귀족 출신이기도 하면서 모두 관료들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지배층이 되려면 귀족이면서 관료로 진출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고위 관료로 진출한 이들에게는 굉장한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고려의 관리들은 관직에 나가면 나라에서 땅을 지급해 줍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급한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땅을 나라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는 예외였습니다. 공음전이라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관리가 죽는 경우에도 후손들에게 그 수조권을 계속 세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리가 되면 후손들에게 계속 수조권을 물려줄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려의 지배층에게는 또 다른 특권도 있었습니다. 음서제라는 거였습니다. 이 음서제는 역시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식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서제의 혜택을 받는 이가 직계 아들뿐만 아니라 조카, 외손자, 사위까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음서제가 있었기 때문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집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후손들이 능력이 없어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영향력으로 더 높은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려에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 공음전과 음서제라는 특혜가 있었고, 그런 특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고려의 귀족들은 귀족과 귀족이 혹은 귀족과 왕실이 결혼을 통해서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려의 귀족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이 문벌 귀족들이 고려 정기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탐욕이 끝을 모르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에는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문벌 귀족들이 탐했던 첫 번째 탐욕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 경원 이씨였습니다. 혹은 인주 이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천을 본관으로 뒀던 이들이죠. 이 경원 이씨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자겸인데요. 이 경원 이씨들이 어떤 문벌 귀족을 형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겸의 할아버지였던 이자연이 자신의 세 딸을 문종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아버지는 순종에게 딸을 시집 보냈죠. 그리고 이자겸의 당숙, 이자겸의 큰아버지는 선종에게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자겸의 집안에서 많은 왕비를 배출하게 되면서 대단한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자겸 역시도 자신의 딸을 예종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예종은 인종을 낳았죠. 그런데 인종이 나이가 아직 어린데 그만 예종이 일찍 죽게 됩니다. 예종이 죽었을 때 인종의 나이가 불과 13살이었습니다. 13살짜리가 왕위 오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고려시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부자 상속 외에 형제 상속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순종, 선종, 숙종 모두 문종의 아들이잖아요. 형제 상속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 예종 역시도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자칫 예종의 남동생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예종은 특별히 이자겸에게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활약으로 어린 인종이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자겸은 이번에는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과 결혼시킵니다. 인종은 자신의 이모들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인종과 이자겸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합니다. 이자겸의 파워가 엄청났겠죠. 이렇게 이자겸의 파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겸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자겸은 친족들을 요직에 배치시키고 관직을 팔아서 자기 일당을 요소요소에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국공, 고려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그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국왕의 생일에만 붙이는 이런 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왕에게 올리는 형식으로 그에게도 똑같이 왕에게 버금가는 생일 축하의 글을 올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겸의 아들들은 앞다투어서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커지자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가고 사방에서 선물로 들어온 고기 수만 근이 썩어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지를 마음대로 강탈하고 종들을 풀어서 백성들의 수레와 말을 빼앗아서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자겸은 스스로를 지궁국사라 하여 왕에게 지궁국사로서 자신을 책봉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책봉식은 궁궐에 가서 왕에게 책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자겸은 자신의 집에서 책봉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인종의 자신의 집으로 와서 책봉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자겸의 파워는 인종을 능가한다 할 수 있겠죠. 인종이 아무리 자신의 외할아버지이고 장인이지만 이자겸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점점 인종은 이자겸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이자겸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인종이 성인이 되어갈수록 이자겸과 거리를 두고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겠죠. 게다가 그런 마음을 굳히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 18자설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8자설, 그러니 이씨가 곧 왕이 될 거다,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그 이씨는 누굴까요?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자겸을 뜻하는 거겠죠. 이자겸이 곧 왕이 될 거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 인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종은 자신의 측근이었던 환관들을 시켜서 이자겸을 제거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환관은 이자겸을 제거하러 나서게 되죠. 그런데 이자겸의 곁에는 척준경이라고 고려 최고의 무사가 곁에 있었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은 서로 사돈지간이기도 했었죠. 그러니 이자겸을 치려면 척준경부터 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인종의 명을 받은 이들이 척준경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하고 척준경의 동생 척준신과 그리고 척준경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척준경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척준경은 궁궐로 들어가서 궁궐에서 나오는 자들은 모두 죽여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척준경은 인종을 사로잡아 이자겸 앞에 데려다 놨죠. 인종이 이제 이자겸의 볼모가 되었습니다. 인종은 자신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글을 지어서 이자겸에게 선의, 그러니까 왕위를 넘기겠다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겸은 인종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죠. 게다가 인종을 왕위로 세웠던 입니다. 그러니 이자겸의 입장에서는 인종이 자신을 배신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화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인종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독약을 보내 왕비를 시켜 왕에게 바치게 하였으나 왕비가 사발을 들고 가다 거짓으로 넘어진 척하면서 독약 사발을 엎질러 버렸다 하죠. 왕비들 덕분에, 그러니까 이자겸의 딸들 덕분에 인종은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의 목숨이 언제 이자겸에 의해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인종은 앞날이 너무나 불투명했습니다. 곧 자신도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인종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권력은 이자겸이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되자 이자겸과 척준경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 배경이 됐던 일은 이자겸의 아들 이지연의 집 노비가 척준경의 노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주인이 임금이 있는 곳에다가 활을 쏘고 궁궐을 불태웠으니 그 죄가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 너의 주인이 죄를 받게 되면 너 또한 관노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이자겸이 인종을 죽이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궁궐에 불을 지르고 이 모든 책임을 척준경에게 뒤집어 씌울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척준경은 이자겸에게 배신감이 들겠죠. 척준경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인종이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척준경을 몰래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이 만일 해를 입는다면 이는 진실로 부덕의 소치다. 태조께서 고려를 창업하고 선대의 성군들께서 왕위를 계승하여 나에게까지 이르렀는데 만약 역성혁명이 일어난다면 이는 짐 혼자만의 죄일 뿐 아니라 실로 재상과 대신들에게도 큰 수치가 되는 일이다. 그러니 그대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 인종이 척준경을 불러서 이렇게 직접 압박을 해오니 척준경이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척준경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자겸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인종의 편에 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척준경은 인종의 편에 서서 오히려 이자겸을 잡아다 인종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자겸은 인종의 명으로 전라남도 영광까지 유배 보내지게 됩니다. 인종 입장에서도 이자겸을 죽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니 살려두고 오히려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자겸은 저 멀리 전라남도 영광까지 유배 보내졌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던 이자겸이 저 먼 곳 바닷가에 있는 곳으로 귀양 보내졌습니다. 초라한 집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자겸이 누군가요? 한때는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던 이가 이자겸입니다. 그러니 쉽사리 인종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 하겠죠. 여기서도 이자겸은 자존심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자겸은 인종에게 목숨을 굴발하지 않겠다 하면서 인종에게 나 여기서 아직 잘 살고 있다 라는 뜻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자신이 이곳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생선을 싸서 보내요. 이 생선을 싸서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굴비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 나 여기서 아직 잘 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굴비라고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영광의 굴비가 유명해졌다고 하죠. 그렇게 이자겸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종이 이자겸을 이렇게 유배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척준경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종은 척준경에게 죄는 사해주고 공을 인정해줘서 벼슬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게 척준경에게 큰 벼슬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척준경에게 큰 벼슬을 내려주는 게 인종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척준경이
궁궐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잡아다가 이자겸 앞에 데려다 놨잖아요. 그러니 척준경을 보는 인종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 인종의 마음을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정지상이 인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 지사 일시지공야 2월 지사 만세쥐제야다. 척준경을 두고 한 얘기였는데요. 척준경이 5월의 일, 그러니까 이자겸을 잡아다가 인종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은 한때의 공이다. 하지만 척준경이 2월에 했던 궁궐에 불을 질렀던 일은 만세의 큰 죄다. 그러니 한때의 공은 인정해줘야 되지만 궁궐에 불을 지른 만세의 큰 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지상의 이 논리에 따라서 척준경은 결국 죄를 받게 됩니다. 인종은 척준경을 엄타도라는 섬으로 유배 보냈다가 이후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자 그의 고향으로 유배 보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향에 유배 보내지게 되면 그래도 다른 곳에 유배 보내지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안하게 유배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척준경도 결국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었습니다. 이자겸의 난은 왜 일어난 걸까요? 권력이 이자겸에게 독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벌 귀족들이 추구했던 탐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득권 다툼이었습니다.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인종이 머물 공간이 없어졌죠. 그리고 나라 안에 이렇게 큰 변란이 일어나게 되면 왕도 권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라 바깥으로는 이렇게 금나라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은 여진이 세웠던 나라인데요. 여진은 한때 고려 북쪽에 있던 민족으로 고려를 부모처럼 섬겼던 이들이 여진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진족 중에 아골타라는 인물이 권력을 잡고 부족을 통일하더니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금나라가 땅을 넓히더니 중국 대륙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금이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고려더러 금나라의 신하나라가 되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였죠. 고려 입장에서는 한때 우리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이들에게 신하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왕권이 추락하고 민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 인종을 옆에서 위로해 주었던 이가 정지상이었죠. 그리고 인종은 정지상을 통해서 묘청이라는 스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정지상도 묘청도 모두 서경 출신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왜 일어났나요? 이자겸이 개경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죠. 그러니 인종은 이자겸의 난을 거치면서 개경의 문벌 귀족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경 출신의 귀족들을 곁에 두기 시작하죠. 그런데 묘청이 인종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서경의 임원역 땅을 보니 음양가가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만약에 궁궐을 서경으로 옮기신다면 고려가 천하를 합병할 것이요 금나라가 패백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항복을 할 것이며 36개의 나라가 다 고려의 신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것은 수도인 개경 땅에 기운이 닿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참에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고려가 더 큰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묘청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죠. 그래서 인종은 묘청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묘청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고려도 황제국을 칭하고 중국처럼 연호를 발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묘청이 그리고 있는 큰 고려였습니다. 그리고 인종은 이 묘청의 말에 조금씩 설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경의 또 다른 문벌 귀족이었던 김부식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김부식은 송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김부식이 생각했을 때는 고려가 금에 맞서서 금을 정벌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김부식은 묘청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것도 못마땅했지만 묘청이 금을 정벌하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종의 마음은 개경의 귀족이 아니라 서경 귀족들에게 기울고 있었죠. 그리고 갈등하는 인종을 데리고 묘청은 평양으로 가는 길에 대동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침 인종이 대동강에 다다랐을 때 대동강 물 위에서 무지갯빛의 기름띠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묘청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용이 침을 토했기 때문이며 이는 천년에 한 번도 있기 힘든 상서로운 기운입니다.
하늘이 고려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종을 설득합니다. 그런 설득을 듣고 인종은 서경에 새로운 궁궐을 짓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서경에 궁궐이 지어지기 시작하자 인종이 다시 서경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종이 서경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크게 떨어졌죠. 갑작스런 비바람에 사람들과 말이 얼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인종 역시도 사람들과 헤어져서 자칫 길을 잃을 뻔했었습니다. 어렵게 서경에 도착을 했는데 서경에 짓고 있는 궁궐에 무려 30벌이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역시도 뭔가 좋지 않은 징후이죠. 게다가 얼마 후 대동강에서 봤던 그 기름띠가 묘청의 자작극이었음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묘청을 믿고 있던 인종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돼버렸죠. 그리고 또 개경의 귀족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겁니다. 서경으로 수도 옮기는 것을 거세게 반대해서 결국 인종은 서경 천도를 없던 일로 해라 하고 명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서경 천도 운동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서경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서경은 지금의 평양입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이죠. 그러니 서경 사람들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이라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건국되고 난 이후 서경은 개경에 비해서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고려의 수도가 서경으로 온다 하니 이제 서경의 귀족들이 출세하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서경 천도가 백지화되면서 묘청과 서경 지역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들은 군대를 데리고 개경으로 진군하려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인종은 난을 진압하라고 김부식을 앞세워서 토벌군을 보냈습니다. 고려의 토벌군이 서경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난을 일으킨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관군들에게 포위되었으니까요. 그러자 그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묘청을 칩니다. 서경 사람들이 묘청의 머리를 베고 윤첨으로 하여금 그 머리를 바치게 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죠. 그런데 묘청의 머리를 큰 거리에 매달고는 묘청의 머리를 가지고 왔던 윤첨 역시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는 고려 조정에서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이들을 용서할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조광은 자신 역시도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끝까지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서경의 반란은 결국 1년 만에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다. 이것이 묘청의 난입니다. 묘청의 난은 묘청과 김부식의 대결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개경 중심의 문벌귀족과 서경 출신의 귀족들 사이에서 기득권을 다툰 것이었습니다. 서경 출신의 귀족들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개경 귀족들의 기득권을 빼앗아오고자 했던 것이었죠. 우리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역사에서는 묘청의 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대표적인 역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님이 묘청의 난은 고려와 조선 100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제1대 사건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까닭은 개경 출신의 귀족들과 서경 출신의 귀족들 사이의 기득권 다툼이었습니다. 고려 문벌 귀족들이 추구했던 탐욕, 그 마지막은 차별이었습니다. 서희 장군을 아시죠?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을 때 말로서 강동 6주라는 땅을 획득했던 이가 서희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3차 침입 때 귀주 대첩에서 대승을 거뒀던 이가 강감찬 장군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획득했던 이가 윤관 장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군이라고 지칭하는 이 세 사람, 사실은 모두 무신이 아니라 문신들입니다. 왜 군대를 지휘했던 이들은 모두 문신이었을까요? 고려에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의 지휘는 1품 혹은 2품과 같은 고위 관직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신들은 가장 높은 관직에 올라가야 3품 벼슬이었던 거죠. 그러니 무신들은 아무리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더라도 전쟁에서 지휘권을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에 대한 차별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입니다. 고려시대 과거제도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음서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고 했었죠. 과거시험은 문과, 잡과, 승과로 무과시험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신들은 공식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점에서도 무신들은 많은 차별을 받아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품계의 관직에 있더라도 문신과 무신은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삼품, 종삼품, 종사품 보시면 똑같은 품계라도 문신이 무신보다 더 녹봉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무신들은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신들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차별이 쌓이고 쌓여서 많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불만이 쌓였던 무신들은 그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고려에 의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수시로 궁궐 바깥의 행차에서 연회를 많이 열었던 왕입니다. 왕이 수시로 거동하면서 아름다운 곳에 이를 적마다 행차를 멈추고 총애하는 문신들과 술을 마시고 글을 읊으며 돌아갈 줄 몰랐으니 그때마다 호위하던 장수들이 피곤하여 불평을 토로하였습니다. 문신들은 의기양양하여 취하도록 마시고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무신들은 모두 굶주리고 피곤하니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무신들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신들의 불만을 폭발하게 만드는 그 불씨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종이 궁궐 바깥으로 연회를 나갔습니다. 의종은 그래도 무신들을 조금씩 등용을 하려고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종이 바깥에 행차를 한 차에 이 무신들의 사기를 좀 높여주려고 수박희 대회를 열었습니다. 수박 혹은 수박희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신들의 무예 수련법이었습니다. 지금의 택견의 초창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박 대련을 열게 되면 이 수박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은 승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수박 대련에서 무신들이 대련을 했고 그 수박 대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젊은 무신과 나이든 상장군, 그러니까 삼품벼슬의 무신을 불러서 대련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대결이 되지 않는 두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아주 수박 실력이 뛰어난 젊은 무신, 또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상장군 출신의 무신. 하지만 이 상장군 출신의 무신 이소홍이 한때는 수박희 능력이 아주 출중했다 해서 두 사람을 대련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상장군 이소홍이 젊은 무신을 맞아서 기권을 하면서 물러나옵니다. 기권하고 물러나오는 이소홍을 향해서 술이 취했던 젊은 문신 할례가 다가오더니 이소홍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뺨을 후려쳤는지 이소홍이 나가 떨어질 정도였었죠. 이소홍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굴욕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 이소홍은 뭐라 대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소홍보다 더 강하게 화를 낸 이가 있었습니다. 이소홍과 같은 상장군 출신의 정중부였습니다. 정중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군 이소홍이 비록 무신이나 벼슬이 삼품인데 어찌 이렇게 심한 모욕을 주느냐. 할례는 이소홍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었고 문신이지만 품계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가 이소홍에게 굴욕을 줬던 거죠. 그런데 이소홍보다 정중부가 이렇게 화를 냈던 까닭은 같은 상장군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중부 자신 역시도 문신에게 이런 굴욕을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무려 2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6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정중부는 지금까지도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굴욕적인 일이었죠. 26년 전 섣달 금음날이었습니다. 왕실에 행사가 있었고 그때 역시도 문신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무신들은 옆에서 호위를 하면서 배를 골고 보초를 서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잔뜩 취했던 문신 김돈중이 갑자기 촛불을 들고 오더니 정중부의 수염에 불을 지폈던 겁니다. 정중부는 잘생긴 외모에 훤칠한 키에 특히 수염이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랑인 수염이 불에 타자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정중부의 주먹에 김돈중이 나가 떨어졌죠.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잘못한 건가요? 김돈중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조정에서는 정중부에게 벌을 내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돈중의 아버지가
김부식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고려 최고의 문벌 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부식은 자신의 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정중부에게 큰 벌을 줘야 된다고 왕을 압박했고요. 왕은 김부식의 말을 맞설 수 없어서 정중부를 벌 주는 척 했었습니다. 정중부를 따로 빼돌려서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처럼 문벌 귀족들의 권세는 계속되고 있었고 반대로 무신들에 대한 차별은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끝에 그 수바키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이제 무신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던 보현원에 도착하자마자 무신들은 문신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문신의 관을 쓴 자는 설이라고 할지라도 모조리 죽여서 씨를 말려라 해서 문신들을 죽였고요. 이들은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의종을 폐위시켜서 거제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이렇게 무신들의 정변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무신들의 정변에 성공을 거두면서 무신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문벌 귀족의 끝이었죠. 이렇게 무신 정변이 일어난 까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문벌 귀족들의 차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 전기의 문벌 귀족들이 추구했던 세 가지 탐욕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권력의 독점이었죠.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득권 다툼이었습니다. 서경 출신과 개경 출신의 귀족들의 기득권 다툼.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 차별. 무신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은 정치와 인간의 탐욕을 풍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농장주가 농장에 있는 동물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제대로 사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농장주에 맞서서 동물들이 반기를 들었죠. 농장주를 몰아내고 농장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농장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게 계속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동물들 중에 돼지들만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 돼지들이 새로운 지배층이 되어갔습니다. 돼지들이 이들을 부려먹기 시작하죠. 이 동물들은 함께 일하면 함께 수확한 농작물들은 함께 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과도 사라지고 우유도 사라지고 그 사라진 음식들은 모두 돼지들의 사료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돼지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지배층이 되어서 다른 농장에 있는 동물들을 차별하고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것은 돼지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덩치가 크고 힘이 셌던 나폴레옹과 반면에 아주 똑똑하고 명석했던 스노우볼이라는 이 두 돼지가 혁명을 일으켰죠. 그런데 다른 동물들을 지휘하고 이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실은 생각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권력을 놓고 누가 서로 기득권을 차지할 것인가 다투었던 거죠. 결국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 스노우볼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제 혼자만 권력을 독점하고 그야말로 독재자가 되어서 농장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더 위협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게 되죠. 이런 모습이 제가 오늘 고려 전기를 이끌었던 문벌 귀족들이 추구했던 세 가지 탐욕과 닮아있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런 탐욕들은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갈등, 그런 탐욕은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작은 기업들은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힘든 일은 하청에게 다 맡기는 이런 차별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좋은 제안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기득권 다툼, 차별의 문제, 그리고 모든 권력은 내가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자만, 탐욕 이런 것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탐욕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탐욕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별로 애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먼저 반복되고 있는 이런 탐욕, 이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반성부터 먼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그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을 잘못이라고 한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탐욕을 우리 먼저 되돌아보고 그 잘못부터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흑역사를 딛고 태평성대를 연 고려 현종입니다. 고려 현종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고려 현종,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보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고려 현종은 세종대왕에 견줄 만한 고려의 성군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고려 현종의 삶은 고구려의 머슴살이에 소금장수까지 했던 미천왕의 버금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의 선조처럼 피난을 떠났던 왕이 고려의 현종입니다. 하지만 고려의 현종은 조선의 선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종과 비교를 했고 고구려 미천왕과 비교를 했고 조선의 선조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려의 현종은 어떤 왕일까요? 지금부터 고려의 현종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고려 현종은 제8대 임금입니다. 고려 현종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고려 현종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대량원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조의 아들인 안종, 왕욱이란 이름의 아들이었고요. 어머니가 태조의 손녀인 헌정왕후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현종입니다. 현종의 족보는 좀 복잡한데요. 우선 현종의 혈통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버지는 왕건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왕건의 손녀입니다. 대단한 혈통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삼촌과 조카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근친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근친혼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특히 왕실에서는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선왕이었던 경종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왕의 왕비, 과부인 거죠. 과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부가 결혼을 하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려 시대에는 과부가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기도 했었고 과부가 재혼을 하는 것도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혼인을 하지 않고 사통한 관계였고 그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이가 현종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현종은 아버지 왕욱과 어머니 헌정왕후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가 발칵 뒤집힐 만한 세기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추락을 해버렸죠. 그 당시의 왕은 성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의 어머니였던 헌정왕후는 성종의 여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성종은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해서 왕욱은 귀양을 보내고요. 헌정왕후는 아이를 놓고 벌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정왕후가 아이를 놓고 그만 얼마 후 죽게 되죠. 그 어린 대량원군은 삼촌이었던 성종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이 어린 대량원군이 성종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성종 마음에 이 어린아이가 더 측은해 보였겠죠. 그래서 성종은 대량원군을 아버지 왕욱이 기양가 있던 사천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아들 대량원군의 본명이 왕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왕욱과 아들 왕순의 부자상봉이 사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왕순은 사천에 있는 배방사라는 절에 보내졌고요. 아버지 왕욱은 귀양온 처지였습니다. 귀양지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이 밝으면 아들이 있는 배방사까지 약 8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부자는 이렇게 애달픈 상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 상봉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왕욱이 이후 3년 후 숨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렇게 왕수는 5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고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천을 풍패지향이라고 부릅니다. 풍패지향이라는 말뜻은 제왕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왕순, 고려 현종과 인연이 깊기 때문이죠. 고려 현종, 우리 역사에서는 유일하게 사생아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종이 왕에 오르고 난 이후 현종 다음으로는 현종의 핏줄로 고려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그렇게 고려 현종은 고려 왕조 제2의 창업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사생아로 태어났던 현종,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왕욱이 그의 나이 5살에 죽고
그를 돌봐주던 외숙부 성종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의 뒤를 이어서 목종이 즉위하게 되고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게 되죠. 당시 목종은 18살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굳이 섭정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는 섭정을 하게 되면서 권력을 쥐게 되죠. 이 천추태후를 중심으로 한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천추태후는 5대 왕 경종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경종의 아들을 낳았는데 경종이 죽었을 때 아들의 나이가 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즉위할 수 없었고 자신의 오빠였던 성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이 아들 없이 죽게 되면서 천추태후의 아들이었던 목종이 즉위하게 되죠. 현종은 천추태후와는 이모 관계입니다. 현종의 어머니 헌정왕후가 천추태후와 자매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모였던 천추태후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현종에게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가했던 겁니다. 목종과 그 어머니 천추태후 그리고 목종의 왕비였던 선정왕후, 목종과 왕후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추태후는 그가 좋아하던 김치향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태후와 김치향은 밤낮으로 놀면서 꺼리는 바가 없었다. 모든 벼슬아치의 인명과 철칙이 김치향의 수중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김치향은 점점 많은 권력을 장악해 갔습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천추태후와 김치향 역시도 혼인을 한 관계가 아니죠. 이거 역시도 고려 사회를 뒤흔들 만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천추태후의 아들이었던 목종은 항상 김치향을 내쫓고자 하였으나 모우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 감히 실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추태후는 점점 더 큰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갖게 됩니다. 아들이었던 목종이 아들이 없죠. 그러니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을 목종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잇게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자니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현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추태후는 12살이었던 현종을 강제로 출가를 시켰습니다. 신열사라는 절로 출가를 시켰죠.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현종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현종은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목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간악한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과 음식을 보냈는데 신은 독약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여 먹지 않고 까마귀와 참새에게 주니 까마귀와 참새가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니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현종은 목종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목종 역시도 다음 왕위를 현종에게 잇게 하려고 현종을 지켜주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천추태후의 살해 위협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신열사의 주지스님이었던 진관대사가 법당 안에 땅굴을 파서 그 속에 현종을 숨기고 그 위에 이불을 놓아서 자객으로부터의 살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현종은 목종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진관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이 진관대사를 위해서 신열사를 진관사라는 이름으로 더 큰 절로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현종의 역경은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현종에게는 흑역사가 된 피난길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에는 왕순을 지지하는 세력과 천추태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왕순을 지지하던 세력은 주로 신라 출신의 새롭게 고려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로서 유교 정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왕순을 지지했던 까닭은 왕순의 아버지 왕욱의 어머니가 신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천추태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구호족 출신으로 이들은 유교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고려 사회에는 이렇게 권력이 왕순과 천추태후로 나뉘어 양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목종이었습니다. 목종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목종은 남색이었습니다. 동성애자였던 거죠. 유행가는 목종이 아끼던 신하였는데 그 생김새가 아름다워 목종이 그를 사랑해 남색의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 총애를 믿고 교만하게 굴면서 관료들을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부리니 측근의 신하들은 그를 왕처럼 대우했다고 하죠. 그렇게 목종이 아들 없이 남색에 빠져들자 천추태후는 더더욱 자신이 낳은 아들을 다음 후계로 삼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리고 이런 목종에게까지도 살해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목종은 궁궐에서 큰 화재가 나자 충격을 받고 병이 들어서 정사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목종이 현종을 더 이상 지켜주기 힘들게 생겼죠. 그래서 목종은 당시 서경에 있던 정예군을 거느렸던 강조를 불렀습니다. 강조를 불러서 개경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강조는 목종의 명을 받고 개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개경으로 오는 중에 거짓 서신이 당도했습니다. 목종이 살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강조는 다시 서경으로 돌아가서 대군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을 하죠. 그런데 개경 가까이 왔더니 목종이 살해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개경을 향해 진격한 거죠. 자칫 역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는 마음을 바꿔먹고 개경으로 입성하자마자 천추태후와 목종을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 김치향을 비롯해서 권력을 농단하던 이들을 처형했죠. 그리고 귀양 가던 목종마저도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고 강조는 현종을 새로운 왕으로 즉위시켰죠. 새롭게 왕이 된 현종, 이제 더 이상 목숨의 위협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좋은 정치를 펼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방이라 그래서 궁궐에서 기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던 기구였습니다. 그 교방을 없애고 궁녀 100여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낭원정이라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곳이었는데요. 재정 낭비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이 낭원정을 헐어서 동물들을 모두 풀어줬다고 하죠. 그리고 관료들을 재편하고 세금도 경감해주고 거란에 사실을 보내고 전쟁에 대비해서 군량도 비축했습니다. 그렇게 현종이 왕이 되어서 좋은 정치를 펼치고자 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 거란이 쳐들어왔습니다. 거란은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신하였던 강조가 왕을 죽였다 하는 것을 핑계로 강조를 벌하러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거란의 왕 성종은 고려 강조는 임금을 죽인 대역죄인이니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묻겠다. 거란주가 직접 기병과 보병 40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40만의 거란 군대가 제일 먼저 고려군과 격돌한 곳은 흥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장군이 고려의 명장 양규 장군입니다. 양규 장군은 적의 군세가 아무리 많다고 하나 우리가 좁은 길목을 막고 버티면 무너지는 것은 적이 될 것이다 해서 결사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양규 장군의 결사항전으로 결국 거란의 성종은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다른 성으로 진격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주에서 강조의 30만의 고려 주력군과 격돌하게 되죠. 당시 강조는 3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란의 기병에 맞서기 위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조의 군대는 거란군에 맞서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강조가 자만에 빠지겠죠. 거란군이 몇 차례 내습을 해오고 있다고 알렸으나 강조는 이를 믿지 않고 입안의 음식처럼 적군이 적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많이 들어오게 놔두라 하면서 막사에서 장기만 뒀다고 합니다. 입안의 음식이 가득 들어야 씹을 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계속 기습을 해오도록 내버려 두라 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강조가 패퇴하게 되죠. 강조의 주력군은 거란과 통주에서 싸웠지만 패배하여 강조는 사로잡혔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강조에게 신하가 되라고 요구했지만 강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강조의 주력군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고려의 개경도 위험에 빠지게 되었죠. 고려의 개경에서는 신하들이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항복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란을 상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한 거죠. 그러자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은 절대 불가합니다. 아직 양규 장군이 건재하고 흥화진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몸을 피하고 시간을 번다면 적들은 군량이 부족하여 퇴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강감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종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왕이 후비와 신하 최충순 등 금군 50여 명과 함께 개경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개경을 빠져나간 지 얼마 후 적성현을 지날 때, 적성현은 오늘날 파주 지역입니다. 적성형 단조역에 이르니 무졸 견영이 역인과 함께 활수위를 당겨서 행궁을 범하려 하므로 채문이 말을 달려 이를 쏘았다 합니다. 왕의 일행에 누군가가 활을 쏜 겁니다. 다행히 지채문이 그들에 맞서서 활을 쏴서 현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적의 무리가 도망하여 무너졌다가 다시 또 서남쪽 산에서 갑자기 나와서 길을 막았는데 또 지채문이 그들을 향해서 활을 쏘아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개경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기습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피난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공진이 현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란이 본디 강조를 토벌한다는 걸 명분으로 삼았는데 이미 강조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한다면 그들이 군사를 돌이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사신으로 가겠는가? 하공진이 자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거란 진영에 가서 그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하공진은 거란 진영을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양인 남경의 북쪽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지금의 양주 지역입니다. 여기에 다다랐을 때 한 고을 아전이 현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내 이름과 얼굴을 아시겠습니까? 하고 건방지게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현종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하공진이 곧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이렇게 소리를 치자 사람들이 우왕좌왕 흩어졌습니다. 밤중에 적도들이 들이닥치자 시종하던 신하와 환관 및 궁녀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흩어져 달아났다고 합니다. 현종 역시도 가까스로 몸을 피했고 새벽이 되자 지체문이 두 왕후에게 북문으로 탈출하여 나가기를 청했고 손수 임금의 말을 몰고 사익길로 도봉사로 들어가니 적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채충순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지체문이 현종에게 말하기를 지난밤에 하공진이 쳐들어온 것은 아닌 듯하니 신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왕은 지체문이 자신을 놔두고 도망할까 두려워하여 이를 허락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체문이 아뢰기를 신이 만약 주상을 배반하여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면 하늘이 반드시 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니 그제서야 현종이 그를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현종은 아주 두렵고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란의 왕을 설득하겠다고 갔었던 하공진은 거란의 왕 성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를 물린다면 입주하겠습니다. 지금 고려의 남방은 수천리에 달하며 왕은 그 밖까지 도주하였습니다. 하고 거란의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거란의 왕은 그렇지 않아도 개경으로 진격해 오면서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량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공진의 말을 믿고 대신 하공진을 볼모로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하공진은 볼모로 거란까지 끌려가야 됐습니다. 거란의 왕은 하공진을 잘 대우해 주었고 하공진에게 거란의 여인을 소개시켜서 거란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었죠. 하지만 하공진은 고려로 돌아오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려로 탈출하려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의 성종은 자신에게 충성맹세를 하라고 요구하죠. 하공진은 거란의 왕에게 나는 고려인이다. 어찌 두 마음을 먹겠는가 하면서 끝까지 충성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공진의 말투가 더욱 강경하고 불손해지니 마침내 그를 죽이고 앞다투어 심장과 간을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현종이 무사히 남쪽으로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공진이 시간을 벌어주고 성종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공진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이후 하공진을 위해서 진주에 이렇게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현종의 피난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종이 삼내 지역을 지날 때쯤 전주의 절도사가 찾아와서 현종을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현종의 험난한 피난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제대로 거처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 왔을 때는 공주 절도사 김은부가 현종 일행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현종의 피난길에 유일하게 환대해주고 대접해 주었던 이가 바로 공주의 절도사 김은부였습니다. 그렇게 현종은 무사히 나주까지 피난을 갈 수 있었습니다.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던 까닭은 지방 세력 중에 나주 세력이 가장 믿을만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의 나주 지역은 왕건이 궁예 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왕건의 세력으로 끌어들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왕건의 두 번째 부인이자 왕건의 장자 해종의 외가가 바로 나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려 왕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지역이 나주였던 거죠. 그렇게 나주까지 무사히 피난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무사히 나주까지 피난을 갈 수 있었던 때에는 양규 장군의 활약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양규는 원군도 없이 한 달 동안 모두 7번을 싸워서 거란군 1만 6천여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고려 백성 3만여 명을 구출하였으며 말과 낙타와 병장기를 노획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렇게 양규 장군이 계속 승전을 이루어냈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진영이 물러나면서 양규 장군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고
양규 장군과 김숙흥 장군은 종일 역전하였으나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져 온몸에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약으로 거란은 돌아가면서 크게 패퇴했고 장수와 병졸, 태반이 전몰했습니다. 수레도 돌아온 것이 드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란이 물러나고 현종은 나주에서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종이 나주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갈 때는 험난했던 피난길이었습니다. 올 때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자신을 핍박하고 무례하게 굴었던 이들을 다 벌하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현종은 그들을 크게 벌하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환대해줬던 유일한 세력이었던 공주절도사 김문부에게는 찾아가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김문부의 딸을 왕비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김문부의 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딸을 모두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죠. 현종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종에게는 아직 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현종은 절치부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외람되게 왕위를 계승하여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두루 겪었으며 밤낮으로 부끄러움과 다투며 그 허물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므로 그대들은 부족한 것을 힘써 도와주고 또 면전에서만 순종함은 없도록 하라. 자신이 이제 고려의 왕으로서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쓴소리도 마음껏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치를 펼치고자 마음먹고 있던 현종에게 또 한 차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를 위해 싸웠던 무신들, 그 무신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전시과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무신에게 지급돼야 될 전시과를 빼돌려서 문신의 전시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이에 화가 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현종은 이 무신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무신들의 전시과를 빼돌린 문신들을 유배 보내고 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무신이 문신직을 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달래주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란의 침입이 있었을 때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무장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을 봐주고 있던 현종. 하지만 언제까지 봐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현종은 서경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에게 마음껏 술을 마시게 한 후 그들이 취하자 그 정변을 일으켰던 무신들 19명의 목을 쳤습니다. 그들은 고려에서는 이름난 무장일지 모르겠지만 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들입니다. 그 당시 고려는 여전히 거란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위협을 가하는 무신을 가만둘 수는 없었죠. 그렇게 19명의 무신들의 목을 쳤습니다. 하지만 반역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들의 처자식들은 벌하지 않았습니다. 딱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벌을 줬을 뿐만 아니라 무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위협이 계속되자 개경을 지키기 위해서 개경 주위에 성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란이 또 한 차례 쳐들어왔습니다. 거란의 3차 침입이었습니다. 거란은 이번에도 흥화진에서 고려군과 맞붙었고 흥화진 전투에서 고려군은 큰 동아줄을 소가죽에 꿰어서 성 동쪽에 큰 냇물을 막고 그들을 기다렸다가 적이 오자 막아놓았던 물줄기를 터놓고 복병을 돌격시켜서 그들을 패퇴시켰습니다. 첫 전투였던 흥화진 전투에서 패퇴하고도 거란군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개경을 함락하고 고려왕을 사로잡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그렇게 거란의 군대를 이끌고 온 이는 거란의 명장이자 재상 출신이었던 소배합이라는 이였습니다. 소배합은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흥화진에서 패퇴하고도 계속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란군은 기병이 중심입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되자 고려군은 이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려군은 거란과의 싸움에서 저기 강동 육주 지역에서 주로 접전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예상을 뒤엎고 거란이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갔던 거죠. 고려군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고 고려군은 거란을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거란의 군대는 신계 지역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신계 지역은 개경과 불과 4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거란이 빠른 속도로 남하해 오게 되자 개경에 있던 현종 역시도 대책을 세워야 됐습니다. 현종의 대책은 뭐였을까요?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을 때는 거란의 남하에 고려 현종은 피난을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번의 피난은 없다는 거죠.
현종은 개경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현종이 이런 판단을 내린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경은 그렇게 쉽게 함락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경을 수비하기 위해서 성을 축조하는 등 준비를 해뒀기 때문이죠. 두 번째, 거란의 군대는 보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공성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번다면 그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물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는 북방의 고려군이 개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군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현종은 개경을 지키겠다는 판단을 했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거란군이 개경으로 돌진하자 현종은 청야전술을 명했습니다. 청야전술이라는 건 들판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겁니다. 곡식 한 톨을 얻을 수 없도록 들판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모든 백성들은 성 안에 들어와서 거란군에 맞서서 싸우자는 것이었죠. 백성들은 피난을 거부한 채 자신들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한 왕의 뜻을 따라서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정찰 부대 300명이 개경 근처에 오자 현종은 백성들과 함께 그 300의 거란의 정찰병들을 괴멸시켰습니다. 거란은 그 충격에 개경 지역에도 대군이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개경 지역에도 대군이 있고 뒤에서도 고려군이 개경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거란은 빠른 속도로 물러나기로 합니다. 빠른 속도로 후퇴하던 거란군이 고려군과 맞닥뜨린 곳은 귀주였습니다. 귀주대첩에서 거란과 고려군은 거의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란군을 추격하던 고려의 또 다른 기병 만여 명이 합류하게 되면서 승기는 고려에게로 기울게 되었죠. 귀주대첩에서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 명뿐이었습니다.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배한 적은 없었다라고 기록될 만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중국의 속자치통감 장편이라는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거란 병사 20만을 살해하여 한 필의 말과 한 척의 술에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거란이 항상 두려워하여 감히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거란으로 하여금 고려를 두려워하여 감히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던 거죠. 이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거란의 3차 침입이 있고 난 몇 달 후 거란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거란의 사신은 고려에게 거란을 종주국으로 섬겨달라는 것, 자신들의 명분을 세워달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대신 그렇게만 해준다면 고려에게 내준 강동 6주 땅을 돌려달라고도 하지 않겠으며 고려왕을 친조하라고 괴롭히지도 않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고려는 그런 거란의 제안을 수용해 줬습니다. 사실 고려가 마지막 승기를 잡으면서 고려가 훨씬 우위에 있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고려는 거란과 부딪히기보다는 거란을 상대로 실리 외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송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송은 거란을 상대로 고려가 이렇게 대승을 거두자 이후 고려를 달리 보게 됩니다. 송나라는 고려보다 종주국에 위치해 있지만 고려의 사신이 오면 고려에게 많은 선물을 떠안길 정도로 고려를 우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황제를 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송과 거란 그리고 고려 이 세 나라는 100년간 고려가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자주 외교와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방이 안정이 되고 현종은 훌륭한 치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된 고려실록 제편찬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초조대장경을 간행했고요. 성종 때 폐지시켰던 연등회와 팔간회를 부활시켜서 고려 사람들의 마음을 또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운한 삶을 살다 갔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현하사라는 절을 건립하기도 했죠. 이런 것은 불교 정책이라면 설총이나 채치원을 문묘에 배양하는 유교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지방행정제도를 5도 양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행정구역을 새롭게 편성하게 되면서 이후 중앙집권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거란과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개경을 더욱더 튼튼하게 방비하기 위한 개경 주위에 무려 23km에 다다르는 나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여진이 경주 지역을 침입했을 때도 그들을 격퇴하고 수군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 주마다 창고를 두는 주창 수련법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70세 이상의 노모가 있는 자식들은 군역을 면제해주는 면군 급고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구분전을 지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정을 펼쳤던 이가 고려 현종이었습니다. 고려 현종은 7명의 왕후와 6명의 후궁을 둔 왕이었습니다. 고려의 왕들 치고는 왕후와 후궁이 좀 많습니다. 왕건만큼은 아니지만 고려 현종 역시도 왕비와 후궁이 많습니다. 이렇게 왕비와 후궁이 많으면 왕이 죽고 난 이후 후계자들 사이에 분란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현종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종부터가 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전혀 분란 없이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종 다음에 왕위를 이었던 이들이 덕종, 정종, 문종인데요. 이 덕종, 정종, 문종이 모두 원성왕후와 원해왕후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원성왕후와 원해왕후, 원평왕후는 현종의 피난길에서 공주절도사로 현종을 후하게 대접했던 그 김은부의 딸들이었습니다. 현종은 38세에 22년 동안 재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현종에 대해서 역사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자애로웠으며 장성에서는 배움에 민첩하며 부지런히 공부하고 글씨를 잘 썼다. 또 시문과 사장을 좋아해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다 기억했다. 많은 역경을 겪었던 현종, 특히 거란에 침입되는 고난의 피난길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 현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공진의 덕분이었고 또 왕규작군의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현종은 그들에게 큰 포상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을 직접 글로 써서 그들을 칭송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상을 줄 때는 후하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고요. 벌을 줄 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벌을 주려고 애썼던 군주가 바로 현종이었습니다. 이런 현종을 두고 고려 후기의 유학자였던 이재현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현종에게서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노라. 최고의 칭찬이죠. 이렇듯 현종은 고려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생아로 태어나서 왕위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는 과정,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도 많은 역경을 헤쳐나가야 됐었고 많은 흑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고려를 태평성대로 연 성군이 되었죠. 우리 역사에서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이처럼 많은 흑역사에도 태평성대까지 만들어낸 왕이 또 있을까요? 오늘 저는 고려 현종의 흑역사에 집중해 봤습니다. 202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또 내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도 여러 가지 흑역사가 스쳐 지나갈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흑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흑역사는 자랑하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1997년에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총장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자신의 이력서를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이런 실패 이력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재수, 3수, 4수까지 했고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사 경고를 받고 성적 미달로 전과까지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까스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하는 회사마다 망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녔던 회사 5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유학을 가서 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대학 총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학 총장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자신의 삶은 이렇게 흑역사들로 점철돼 있음을 학생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다. 그런 실패를 맛보면서 자신은 그 실패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권투를 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위해서 권투를 배웠다고 하죠. 지금 실패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실패 박람회가 열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흑역사를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그걸 딛고 다시 도전하고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또 남의 흑역사도 많이 보게 되죠. 남의 흑역사를 보면 어떤가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위로를 받기도 하죠.
이처럼 흑역사는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숨기기 급급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나의 흑역사는 내가 만들어갈 빛나는 역사의 밑거름이 될 거니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